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머니볼 경제연구소 앤디 정 교수께서 보내주신 데이터 기반 분석 자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제는 바로 토지거래 허가제인데요. 이게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도입된 아주 강력한 규제잖아요. 그렇죠. 아주 강력한 카드죠. 특히 2020년에 서울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지역들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겁니다. 과연 이 강력한 카드가 의도했던 대로 효과를 봤을까? 데이터를 통해 그 성과와 한계를 아주 냉정하게 들여다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까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펼쳐볼까요? 네, 좋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어떤 성격의 정책인지 잠깐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 이건 소위 장소 기반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장소 기반이요? 네, 쉽게 말해서요. 국가 전체에 똑같은 규제를 쫙 까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장소에 문제가 있으니 이 장소만 핀셋으로 콕 집어서 규제하겠다. 이런 접근법입니다. 아하, 핀셋 규제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례가 바로 2020년 6월 서울시가 그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호재로 들썩이던 곳들이요.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네, 바로 그 네 곳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은 건데요. 그래서 자료의 핵심 질문은 아주 명쾌합니다. 그래서 효과는 있었나? 바로 그 질문에서 출발해보죠. 자료에 아주 흥미로운 그래프가 있는데 잠실동 데이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프의 실선은 실제 땅값이고 점선은 만약 규제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이걸 가정한 가상 대조군의 땅값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렇죠. 2020년 규제 시점을 기준으로 두 선이 운명이 갈리는 것처럼 확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분석의 핵심입니다. 규제 이후의 실제 땅값 상승세, 그러니까 실선이 가상 대조군의 상승세인 점선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현저하게 둔화되는 게 보이시죠? 네, 눈에 확 띄네요. 이걸 수치로 말씀드리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제곱미터당 무려 199만 원의 가격 하락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와, 제곱미터당 199만 원 하락이면 이건 정말 엄청난 효과인데요. 네, 통계적으로도 아주 의미 있는 수치고요. 이 정도면 잠실동에서는 정책이 제대로 먹혔다, 성공했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렇죠. 적어도 잠실동 케이스만 놓고 보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키려던 정책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만 보면 역시 토지거래 허가제는 효과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렇죠. 저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재밌어집니다. 바로 옆 동네인 삼성동으로 넘어가면서부터 말이죠. 맞습니다. 삼성동 그래프를 보니까 잠깐만요. 이건 완전히 반대인데요? 규제 이후에 실제 땅값이 가상의 땅값보다 훨씬 더 미친 듯이 치솟았어요. 네. 아니, 규제를 했는데 어떻게 가격이 더 오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정책 분석의 묘미이자 어려움입니다. 정책의 역효과가 발생한 전형적인 사례죠. 역효과예요? 네, 규제가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겁니다. 데이터를 보면요, 연평균 제곱미터당 무려 275만 원이나 더 오르는 역효과가 발생했어요. 275만 원이요? 네, 잠실에서는 1990만 원을 끌어내렸던 똑같은 정책이 길 하나 건너 삼성동에서는 275만 원을 더 끌어올린 셈입니다. 정말 충격적이네요. 같은 시기에 같은 법으로 바로 옆 동네에 적용했는데 한 곳은 집값이 잡히고 다른 한 곳은 오히려 폭등했다뇨? 네, 보통 정책 효과가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갈리는 경우가 흔한가요?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흔치 않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더 가치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지는 잠시 후에 더 깊이 파고들어 보기로 하고요. 아, 네. 일단 나머지 두 지역의 결과부터 마저 확인해 보시죠. 네, 명확한 성공과 명확한 실패 사례를 봤으니 이제 나머지 대치동과 청담동이 궁금해지네요. 이 두 지역은 이 스펙트럼의 어디쯤에 위치했을까요? 먼저 대치동 그래프를 보면요. 네. 실선과 점선이 규제 이후에도 거의 쌍둥이처럼 붙어서 갑니다. 눈에 띄는 격차가 보이지 않죠. 아, 정말이네요. 거의 똑같이 가네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한마디로 효과 없음으로 분석됩니다. 정책이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거죠.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청담동은요? 여기는 그래프 모양이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데요.
청담동은 해석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초기 2년, 그러니까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는 대치동처럼 별 효과가 없었어요. 아, 이때는 그랬군요. 그런데 2022년부터 갑자기 실제 땅값 상승폭이 가상 대조군을 유의미하게 앞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네요. 뒤늦게 벌어지네요. 이걸 제한적이거나 지연된 효과라고 분석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규제의 약발이 떨어지거나 혹은 다른 요인과 결합하면서 뒤늦게 다른 결과가 나타난 거죠. 이건 규제의 실효성이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와, 정말 놀랍네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0년 서울 강남 핵심 4개동에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동일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4가지 다른 진단서로 돌아왔네요. 그렇죠. 잠실동은 199만 원이 하락하며 효과적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네. 바로 옆 삼성동은 오히려 275만 원이 폭등하는 역효과 진단. 맞습니다. 대치동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효과 없음. 그리고 청담동은 뒤늦게 효과가 변질되는 제한적 지연된 효과. 완벽한 정리입니다. 이건 마치 똑같은 감기약을 4명의 환자에게 줬더니 한 명은 낫고 한 명은 병이 악화되고 한 명은 차도가 없고 마지막 한 명은 엉뚱한 부작용이 생긴 꼴이네요.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발견입니다. 하나의 잣대로 모든 곳을 재단하는 일률적인 규제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아, 지역마다 가진 고유한 맥락, 예를 들어 시장 참여자들의 구성이나 개발에 대한 기대감, 기존 주택의 형태 같은 것들이 정책 효과를 이렇게나 다르게, 즉 지역별 이질성을 만들어낸 겁니다. 결과가 이렇게 제각각인 걸 보니 단순히 지역 특성 때문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점에서요? 혹시 이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약 자체에 뭔가 근본적인 허점이나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자료에서도 제도 자체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던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데이터가 보여준 결과의 이면을 파고들면 이 제도가 운용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3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3가지 문제점이요? 네, 자료에서는 이를 절차의 비현실성, 형평성 문제, 그리고 탈법행위 가능성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문제, 절차의 비현실성부터 한번 풀어보죠. 법과 현실이 따로 논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맞습니다. 현행법을 보면요.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 전에요?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현실 시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수자랑 매도자가 만나서 가격 흥정은 물론이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날짜까지 모든 걸 다 정해놓고 도장 찍기 직전에 구청에 가서 저희 이런 조건으로 계약할 건데 허가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죠. 허가부터 받고 계약 내용을 협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 허가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김치국부터 마실 수는 없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법의 절차와 시장의 현실적인 관행이 완전히 어긋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불필요한 행정 낭비나 혼선이 발생하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개선 방안으로 아예 법조항을 현실에 맞추자고 제안합니다. 어떻게 말이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을 개정해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뿐만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자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문구를 바꾸자는 겁니다. 법이 현실을 따라가도록 하자는 거죠. 아주 합리적인 제안이네요. 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때 생기는 문제군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점으로 넘어가 보죠. 소규모 토지 허가 면제의 역설. 이건 단어만 들어도 뭔가 불공평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똑같이 투기 우려가 있다고 꽁꽁 묶어놓은 허가구역 안에서도요. 네. 일정 면적 이하의 작은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예외 조항이 있군요. 네, 예를 들어 주거지역에서는 기준 면적이 180제곱미터인데요. 네. 바로 옆에 붙어있는 땅인데 A 땅은 181제곱미터라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실거주 의무까지 생기는데 네네. B 땅은 180제곱미터라서 아무런 규제 없이 사고 팔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니, 단위 1제곱미터 차이로 누구는 온갖 규제를 받고 누구는 자유롭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불만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형평성 문제도 심각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게 제도의 실효성을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규제를 피하고 싶은 투기 수요가 전부 이 작은 면적의 토지로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아, 풍선 효과. 네, 마치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것처럼요. 결국 큰 땅의 거래는 막았을지 몰라도 작은 땅들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체적인 시장 안정 효과는 반감되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자료에서는 과감하게 이 허가 면제 특례 규정을 아예 삭제해서 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구멍이 숭숭 뚫린 그물로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말이 떠오르네요. 네. 마지막 세 번째 문제점은 더 노골적인데요. 경매 제도를 악용한 탈법 가능성. 이건 대놓고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비밀 통로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경매를 통해 토지를 취득할 경우 이 까다로운 토지거래 허가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 경매는 예외군요. 네, 법원 경매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라는 전제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악용한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 A가 B에게 허가 구역 내의 땅을 팔고 싶다고 해보죠. 정상적으로는 허가를 못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둘이 짜고 B가 A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가짜 채무 관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A 소유의 땅에 근저당을 설정하죠. 아, 그런 식으로? 그런 다음 B가 돈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임의 경매를 신청하는 겁니다. 결국 경매에서 B가 이 땅을 낙찰받으면 허가 없이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거죠. 와, 완벽한 합법을 가장한 탈법 행위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영화 같은 시나리오네요. 이거 마치 카드게임에서 모두가 지켜야 할 규칙이 있는데 경매라는 조커 카드를 내면 모든 규칙을 무시하고 이길 수 있는 것과 같네요. 네, 비유가 정확합니다. 선수들이 조커를 남용하기 시작하면 게임 자체가 무의미해지겠죠. 바로 그겁니다. 이런 탈법 경로가 존재하는 한 제도의 권위와 실효성은 계속해서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개선 방안으로 이 면제 혜택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자는 제안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는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따른 경매에만 면제를 해주고, 아, 지정 전에 설정된 것만? 네, 지정된 이후에 설정된 담보권에 의한 경매는 허가를 받도록 해서 이런 탈법의 고리를 원천적으로 끊어내자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해서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볼까요? 이 데이터 분석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우리가 막연하게 강력하다고만 생각했던 토지거래 허가제의 땅값 안정화 효과는 결코 보편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데이터가 보여줬듯이 잠실처럼 성공적인 곳도 있었지만 삼성동처럼 대실패한 곳도 있었고 대치동처럼 아무런 효과가 없는 곳도 있었죠. 정책의 효과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군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둘째, 데이터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지역별 이질성의 존재를 명확히 보여주는 동시에 그 원인이 단순히 지역 특성뿐만 아니라 제도 자체가 가진 구조적 한계에도 있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세 가지 문제점이요? 맞습니다. 방금 우리가 길게 이야기했던 절차의 비현실성, 형평성 문제, 탈법 가능성 같은 제도적 허점들이 바로 그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은 자연스럽게 해결책으로 이어지겠네요. 네, 따라서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두 가지요. 하나는 하나의 잣대로 모든 지역을 재단하는 일률적 규제를 넘어서 철저한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공간 맞춤형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네, 지역별로 다르게. 다른 하나는 앞서 논의한 세 가지 구조적 허점을 보완하는 입법적 개선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비로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정책이 단순히 좋다 나쁘다의 이분법적인 문제가 아니었네요. 어느 곳에서 왜 작동하고 또 왜 실패하는지를 데이터를 통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그에 맞춰 제도의 빈틈을 계속해서 메워나가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은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감정이나 이념 혹은 막연한 기대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라는 객관적인 거울을 통해 정책의 복잡하고 미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분석의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며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하나의 경제정책이 길 하나를 사이에 둔 동네에서조차 이렇게 네 가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다른 수많은 전국 단위의 정책들은 과연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지역에서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심지어는 정책의 목표와 정반대되는 역효과를 낳고 있는 규제들이 조용히 작동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요?